네, 스푸트니크 모먼트. 미국이 우주기술의 우위를 확신하고 있다가 러시아의 우주선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충격을 받아 아폴로 프로젝트에 나섰던 역사의 순간을 말하는데요. 2025년 새해 벽두에 등장한 중국판 챗GPT, 딥시크가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먼트가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AI 전쟁으로 번져갈지, 트럼프와 시진핑의 극적 담판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쌓아갈 수 있을지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 중국 경제금융센터 전병서 소장님, 그리고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님 두 분과 함께 경제은쟁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국 전문가 하면 우리 전병수 소장님 빼놓을 수 없는데 요즘 바쁘시겠습니다. 예, 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몸이 하나를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모두의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은 중국 돼지가 미국 호랑이를 물었다. 이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싼게 일을 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됐던 딥시크의 오너가 양원펑이라는 사람인데 그 브루이웃 돕기 기금을 냈어요, 중국에. 그럴 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거기다가 평범한 작은 돼지가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뭐 호랑이가 돼지 물면 이슈가 뭐 안 되지만 돼지가 세계 최고의 생성형 AI 회사를 이걸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큰일이냐는 조금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푸트니크 샥이냐,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패러다임을 바꾼 거 아닙니다. 10분의 1 되는 가격, 이걸로 같은 성능을 만들었다는 이제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호균 부장님은 중국이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사실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면 다시 닫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딥시크 등장 이후에 판도라 상자가 열렸고 우리는 그 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즉 주식 시장이 이런 쇼크로 인한 충격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 등장은 많은 것들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판이 바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스타트업이죠. 딥시크가 개발한 인공지능 R1이 말 그대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는데요. 딥시크가 개발한 AI R1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쇼크에 가까운 현상을 겪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회사 만든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 회사가 그 오픈 AI의 O1 모델 정도,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이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10분의 1 비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도 10분의 1이지만 더 놀라운 건 연구원 수가 뭐 이게 큰 대형 AI 회사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쇼크를 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칩을 쓴 걸 숨겼다, 뭐 비용을 숨겼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비용을 숨기든 칩을 숨기든 간에 그런 정도 양으로 세계 최고 회사가 만든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획기적인 발상이나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지금 김호균 부장님도 아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판이 바뀌고 뭔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 상황이 됐는데 이 쇼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쇼크의 본질을 이제 AI 과잉 투자론을 좀 다시 자극했다고 보는데요. 불과 작년 상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카이어 캐피탈에서 600빌리언짜리 질문을 던지면서 이 AI 과잉 투자론을 불러일으켰고 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언급에는 없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뭐 경착륙, 연착륙 이런 걸 우려하던 시기였고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데 왜 증시는 올라가는 것인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테크들이 투자로서 투자 사이클로서 증시를 부양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투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투자고 그리고 과잉 투자였다면
이 증시 상승 허수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이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빅테크의 투자 지출은 오류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것이 향후 실적에서 AI가 돈을 버는 걸로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딥시크 이슈는 또 다른 이 AI 과잉 투자론을 제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또 딥시크라는 우리가 결과물을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세카이 캐피털의 질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걸 단지 외면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AI 중심의 시장 상승에 의문을 던진 거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작년에 그 뭐 미국 증시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너무 달렸다는 느낌을 뭐 많은 전문가들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딥시크가 딱 등장하면서 뭔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챗GPT 인력도 10분의 1, 비용도 10분의 1 이렇게 아주 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가 뭐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잘 안 먹힌 거 아니냐. 첫 번째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이 앞으로 AI 개발에 굳이 필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금 뭐 김 부장님 시작하신 것처럼 과잉 투자에 경종을 울렸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건 하나 준 건 있지만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석탄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지적하신 대로 엔비디아 칩이 어떻게 뭐 마진이 60%가 높냐, 그리고 뭐 마약보다도 더 비싸고 이게 정말 생선회보다도 예. 더 이제 시가로 팔리는 건데 그 지금 엔비디아 칩에 대한 가수요가 일단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보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기술이 좋아져 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공급이 늘어나서 수급이 맞아 떨어져서 엔비디아의 마진이 떨어지는 이제 수급 균형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고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이나 하락은 그런 이제 가수요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또 수급이 맞아 들어감으로 인한 가격 하락, 그 충격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재미난 것은 딥식이 오픈 소스인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지금 일주일 사이에 파생 모델이 오픈 소스니까 예. 뺏긴 것이 지금 2,700개나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게 칩의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칩 수요는 계속 될 것이다. 근데 교수님 칼럼을 보니까 이 제번스의 역설을 갖고 이거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것 좀 간단히 좀 풀어주시죠. 그래서 이게 1865년에 그 영국의 경제학자 스탠리 제본스가 얘기를 한 건데요. 그때도 이제 전기기관 발명 때문에 이게 석탄에 관한 수요에 대한 논쟁이 많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딥시크하고 똑같이 이제 엔비디아 칩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런 주장하고 그거 아니다고 그러는데 그걸 깨끗하게 정리해 준 사람이 바로 제본스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효율적인 새로운 도구나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원은 더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건 똑같이 지금 엔비디아의 GPU 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예. 단기적인 수급의 이슈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이제 과대 투자 이것들은 조금 지연되고 또 연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수요는 줄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종이를 생각해 보면 디지털로 이제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종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제번스의 역설을 설명하는 그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호균 부장님, 이 시장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설 연휴 동안에 아주 그냥 엔비디아가 큰 충격을 받았고 반도체 지수 급락을 했고 또 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충격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습니까? 예, 사실 이제 시장 하락은 월요일 날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그 주에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정 연휴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보지도 못하고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나갔는데 오히려 그 다음 주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예. 시장이 한번 출렁이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회복 이후에 시장이 좀 갈린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월요일 날 시장 하락할 때는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업종이 크게 급락을 했었고요. 이게 종가로는 3% 정도 밀렸는데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는 마이너스 5%까지 밀렸습니다. 예.
이게 약간 우리가 8월 5일 날 급락장 연상할 정도로 줄줄줄 흘러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포스러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주에 나왔던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M7 중에 4개 기업이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도 비교적 양호하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FOMC,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후에 첫 번째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어떤 의견에 반하지 않고 이 약간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스탠스로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위기를 좀 벗어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수는 반등했지만 AI 인프라의 주가가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섹터에서는 오히려 그 전보다 높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AI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그래서 AI를 우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하나로 보기가 어렵고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AI 하드웨어, AI 인프라, 그리고 AI 전력, 그리고 피지컬 AI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AI 인프라라고 했을 때 AI 하드웨어와 전력 쪽을 봤는데요. 예. 지금은 어쨌든 무게의 추가 AI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나왔고 그것이 이번에 반등장에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우리는 거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 조금씩 그냥 AI로 뭉뚱그려졌는데 이제는 좀 세분화되고 움직임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설 명절에 정말 불행인지 다행인지 딥시크 쇼크로 미국 시장 출렁할 때 우리는 지나왔는데 주 초에는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은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왔다 가면서 어떻게 뭐 우리 기업들 CEO들과 연쇄 회동하면서 주가도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AI 인프라 간접 수혜주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고 그럼 뭉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I를 상징하는 일경의 남자라고 불리는 샘 알트만이 예. 이제 한국에 왔고 그 행보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이슈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AI 헤게모니 전쟁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급박한 시기에 한국에 왔다는 거는 예. 한국 기업들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살려야 되는데 그거는 좀 숙제일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에 온 것이 지금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투자처로서의 방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술력을 해서 제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투자처로 돈만 쓰는 파트너가 아니라 좀 이 영향력을 갖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으려면 해당되는 기업들의 기술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개별 기업단에서 오픈AI를 만나고 소프트뱅크를 만나는 것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좀 약간 협업을 해가지고 좀 시너지를 내면서 만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큰 전쟁이 붙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협상력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병수 교수님, 이번 올트만 방문이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팀이 엔비디아라고 표현하죠. 엔비디아와 TSMC와 우리 그 SK 하이닉스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샘 올트만은 불 끌어왔다. 그래서 모든 지금 생성 AI의 공공의 타켓 적이 이제 오픈 AI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딥시크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불 끌어왔는데 그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메타나 구글은 자기 가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있는데 지금 오픈 AI는 플랫폼이 없어요.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손님 유치를 하는데 이게 필요한데 거기에 딱 맞는 것이 지금 우리 네카오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뭐 빅가이들은 전부 전 AI 칩은 내재화하는 이제 추세로 갑니다. 자기가 예. 직접 개발하고 이제 생산하려고 하는데 오픈AI는 그럴 일이 전혀 없죠. 거기에 이제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주 유력한 대상으로 이제 올라왔고 또 투자 여력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팀을 만든다기보다는 오픈AI의 영업 전략 얼마나 급했으면 하루 만에 이제 한국으로 그 바쁜 쫓아왔을까.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 잡았다. 김 부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걸 잘 활용해서 돈 버는 건 이제 우리 기업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는 왔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먼 데서 날아와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만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기대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뭐 실망도 좀 있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왔나.
정말 뭔가 엉덩이에 불이 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용균 부장님, 이 시점에 아까 잠시 스타게이트 언급해 주셨는데 트럼프가 재집권 하자마자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넘는 돈을 AI에 집중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바로 딥시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참 궁금한데 이 AI 저사양 반도체까지 트럼프가 이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냐, 그냥 보편 관세 넘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이 딥시크의 탄생은 미국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 제재 견제 산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AI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면서 첨단 칩 수출을 막아왔는데, 예. 그러면 사실 미국만큼 컴퓨팅 소스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고리즘과 또 아이디어를 통해서 짜내고 효율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칩 수출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사양 칩을 막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방식으로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지금 AI의 전략에 있어서 미국은 민간 주도로 진행을 해왔고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진행을 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민간에 그냥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부 주도로 중국처럼 바꿔야 되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 거고, 시점상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나오고 딥시크 이슈가 터졌지만 실질적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나온 배경에는 중국 AI의 추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가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도 방향을 단순히 칩 규제하고 민간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서 인프라 세팅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저사양 칩까지 막아버린다고 해서 중국이 못할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입증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전략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좀 있습니다. 이 딥시크 출연에 대해서 미국 산업의 경적을 울릴 것이다, 이렇게 되게 쿨하게 받아들였는데, 자, 이 뛰어난 AI를 개발하고도 딥시크 전략에 우리가 놀라운 것이 이걸 바로 오픈 소스화해서 공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00개 유사 제품이 나올 정도로 이것이 미국 AI 산업이란 건 신기술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독점 이익을 누리는 것이 미국 산업의 특징인데 거기에 아주 허를 찌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오픈 AI가 이름만 오픈이지 오픈한 게 없어요. 전혀 오픈 안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조그만한 회사가 오픈 소스를 만들어서 이걸 확산시키는데 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셔이 크고, 아이러니는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퍼플렉시티 마찬가지로 자기네 사이트에 지금 딥시크를 올려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아까 김 부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은 지금 원가가 얼마 싸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딥시크의 그 로직이나 알고리즘을 우리가 벤치마크해서 더 이제 비용을 절감하면서 파워풀한 모델을 만들자. 예.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왜 오픈 소스를 하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절대 강자는 기업 비밀, 영업 비밀을 안 까죠. 그래서 후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풀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원 139명을 13만 9천 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자기네 걸 모디파이해서 쓰게 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더 이제 좋은 방법을 골라낼 수 있는 사실은 묘수를 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실력이 정말 얼마냐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미국을 100이라고 그러면 중국은 한 65 정도,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소평가할 건 아니고요. 이제 딥시크가 뭐 이제 대단한 것처럼 보지만 중국의 그 대형 AI 모델, 생성 AI 모델을 딥시크 정도 수준 되는 것이 이미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죠. 나머지 12개는 또 뭡니까? 무슨 뭐.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탄센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제 뭐清华대학을 갓 졸업한 이제 그 지금 딥시크하고 비슷한 레벨의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고 봐서 그렇지 이게 처음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뭐 12사도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하여튼 AI 시장도 거대한 변화 물결이 지금 우리 감지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2014년이었죠. 시진핑이 그 대중창업 만중창신, 창업하고 창조와 혁신에 임하자, 뭐 이런 그
뭐 국가 뭐 아젠다 같은 걸 발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창업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중국 AI 수준이 어느 정도 그 지금 아까 숫자로 잠깐 얘기하셨지만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또한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정부기관 할 거 없이 유럽이나 미국 전부 다 이 딥시크 못 쓰게 하겠다, 막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영향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약간 그 오해가 있는 것이 그 정부 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안보 문제가 1%, 0.1%에서도 그거는 금지하는 게 예. 맞고요. 문제는 민간도 막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 지금 생성형 AI라는 게 뭐 엄청난 기밀을 거기다 넣어서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민간은 정부의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건 정반대로 오히려 더 많이 깔아가지고 분석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보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당장 엔비디아는 왜 거기다 올려놓고 이제 하냐, 퍼플렉시티는 왜 올려놓고 하냐를 그거 다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정보 유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하면 이제 미국 회사들부터가 그걸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정부의 그 보안 안전 의식은 중요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지금 있는 정도의 그 수준은 그렇게 리스키하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돈벌이의 기회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활용하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중국이 2019년, 20년 때 하웨이 사건 때부터 그런 정보 유출 문제들을 예.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중국은 더 조심을 할 것 같아요. 설사 이것이 이제 축적이 되더라도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그걸 썼다고 하는 순간에 뭐 모든 이제 중국과 관련되는 IT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뭐 이게 AI 모델이든 전 세계한테서 다 이제 배척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뭐 그런 우려들은 있지만 이제 미국이 기업들이 그걸 다 스톱시켰다고 그러면 정말 시리어스한 건데 정말 엔비디아나 미국의 그 빅가이들이 이제 아직 여전히 오히려 더 쓰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볼 상황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안보를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빅테크 하면은 우리 먼저 떠올리는 게 알리바바의 마윈이었죠. 마윈이 그동안 엄청나게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왔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김홍균 부장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빅테크를 나와라 하는 정도까지 된 거 아닌가 되는데 이렇다면 다시 말해서 중국 시장을 다시 좀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 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네, 딥시크가 미국에는 충격을 줬지만 중국에는 이 희망과 자신감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뭐 양현병 거기 저 집에 막 찾아간다 흔히 말하는 그러는데. 뽕이 차오르는 정도의 예. 이슈가 있는데요. 중국은 이로 인해서 테크 열풍이 현재 불고 있습니다. 증시도 반응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도 올해 중국 증시 전망을 하면서 이 변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상당한 이제 호기로 지금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이 딥시크 테마 지수라는 게 만들어져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3, 4일 연속 뭐 큰 폭의 상승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자 인식 측면에서 이 AI라고 했을 때 미중 간의 기술 격차가 많이 나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게임이 안 된다라는 어떤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었고요. 그거는 이미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미국과 쌍을 이루는 중국 기업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처참한. 예. 미국의 관련 기업들이 뭐 고공행진한 것에 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투자자 인식도 그대로였는데 이번 딥시크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미중의 격차가 상당히 좀 좁아지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하나 좀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딥시크 이슈가 미국 입장에서는 AI 인프라 기업들의 핵섹터에 상당한 충격, 조정으로 다가왔는데 오히려 중국에 있어서는 AI 인프라 기업들의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예. 사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떻게 보면 딥시크의 성과를 보고 많은 중국 기업들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희망을 품고 대거 이 AI 생성 AI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지금 물 들어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국가적으로 AI 인프라를 깔아주겠다. 많은 돈이 여기 투입되겠다라는 어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미국은 AI 인프라가 조정을 받지만 중국의 AI 인프라 기업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중국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칼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이
정말 뭐 싸고 이런 성능이 괜찮은 이런 걸 개발했더라도 항상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을 통제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불간섭 정책으로 쳐냈대 해도 여전히 정부가 그립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당연한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AI가 확산이 되게 되면 이제 민간의 창이 이것이 이제 정권을 위협하는 정도 수준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건 서버로 언제든지 들어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AI에 관한 것들은 언제든지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또 재미난 것은 뭐 똑같은 질문을 지금 다른 이제 AI 모델에 집어넣은 것하고 이제 중국 모델에 집어넣은 걸 보면 다른 건 대답 잘하는데 중국 내부에 관한 것들을 물으면 아주 드리뭉실하게 대답을 뭐 해요. 천안문 시위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가 통제받고 있구나 또는 스스로 조심하고 있구나 이런 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AI를 저해할 정도냐 그건 이제 방금 김 부장님 시작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것을 확산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아까 시작하신 대중창업만을 장신하는 그게 인터넷 플러스를 해서 이제 경제를 활성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리커창 총리의 이제 정책이었는데 지금 작년 2014년에 이창 총리의 정책은 AI 플러스예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것이 정책 기조거든요. 그렇게 놓고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서는 인터넷 플러스처럼 AI를 접목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놨고 그게 방금 이제 김 부장님 시작하신 것처럼 증시에서 최근 뭐 한 주일, 두 주일 사이에 주가들이 이제 폭등을 하는 그래서 아주 재미난 것은 제재는 반도체를 가장 세게 받았는데 뭐 중국의 삼성전자라고 가면 SMIC인데요. SMIC가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 부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그 문제가 이제 인프라가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효과 이제 그게 지금 발생한 것 같아요. 김우빈 부장님, 중국 정부가 작년에 부양책을 엄청나게 많이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별로 안 움직인 것 같다가 이제 딥시크가 나오니까 갑자기 중국이 이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작년 9월, 10월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한 뭐 선전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올랐어요. 그 상하이 지수도 한 20% 이상 오르고 이미 중국 뭔가 움직임이 있다, 좀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사실 딥시크 이슈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25년 중국 증시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새롭게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증시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안 좋았고 마리아 G2G 미국은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는데 중국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의 어떤 외면을 받았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주가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상승을 하려면 심리적인 측면과 펀더멘털이 모두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심리적인 측면으로 아까 말씀하신 24년 923 부양책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부양책을 통해서 중국 증시의 바닥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해당 시점에 중국 당국의 증시 부양 의지가 또 명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닥이 확인됐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을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 현재 나오는 중국 데이터상의 뚜렷한 이 변화, 개선 변화가 저는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이슈로는 춘절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1인당 지출이 19년 대비 109%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예. 이게 최근 5년 내 중에서도 최고의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구환신 정책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좋은 만큼의 이 범위를 넓혀서 이제는 이 스마트폰까지 이구환신 정책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국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 불신의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이슈입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다가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이 거래량과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데이터가 꾸준히 일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은 아무래도 정책 영향을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증시 부양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의지를 보여준 게 923 부양책이고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중국의 연기금들이 이 ETF를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려도 받치는 역할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우리도 밸류업으로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중국도 중국판 밸류업인 신국 구조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과가 이 작년에 상장 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역대 최고라는 예. 데이터를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증시 부양이 어떤 결과가 아니라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미국의 관세 견제가 중국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전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25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은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시죠. 실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뭔가 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 우리로서는 중국 경기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늘에 스모그가 많이 끼면 중국 예. 경기 좋아지는 거고요. 날이 맑으면 이제 나쁜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중국의 식당에 줄이 얼마나 섰냐를 보면 경기는 알 수가 있는데 최근 뭐 한 1년 정도를 보면 뭐 우리처럼 식당에 손님 팔이 날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것이 팔이 날리지는 않는 정도로 회복이 되는 건 보여지고 또 지금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스모그가 이제 심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진짜.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국은 아까 김 부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3, 4분기가 최저점 이제 바닥 찍고서 이렇게 리커버하는 단계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뭐 경제를 아무래도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중앙정부가 양회의라는 걸 하기 전에 지방 31개 성시가 다 양회를 해요. 예. 이번에 재미난 것은 31개 성시 중에서 2025년 GDP 목표를 5% 밑으로 잡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평균을 지금 5.3 정도로 맞춰놓은 걸 보면 금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5%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까 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도 중국은 제재의 역설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가만 내버려 뒀으면 뭐 4%뭐 이렇게 갈 건데 수출을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게 반대로 내수를 확 늘리는 전략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오히려 내수가 전체 GDP의 한 60%를 차지하니까 이게 이제 견인 효과가 전체 경기를 살리는 그리고 뭐 최근 3년 동안 이제 내수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올려야 되는 것은 정부로서도 당위성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미국이 수출로 제재하는 바람에 돌파구를 내수에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국 경기가 작년 3분기를 바닥으로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 두 분 공통된 말씀인데 김옥윤 부장님 앞서 올해 중국 증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다 괜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쪽이 괜찮은 겁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춘절이 지나고 양회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춘절과 양회 그리고 이제 4월에 정치국 회의까지 이어지는 춘절 장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섹터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할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이 정책 수혜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AI 로봇 같은 이제 정책 수혜되는 기술 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비가 개선되기 때문에 대중 소비 테마도 이제 긍정적입니다. 예. 실제 음식료, 의류, 여행, 컨텐츠 쪽이 현재 그 기술 테크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책 수혜와 소비가 합쳐져 있는 테마가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관신 테마입니다. 예. 그래서 이관신 같은 경우는 가전 핸드셋,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전기차 영역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정책 수혜 그리고 이제 소비의 회복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추신다면 중국 증시에도 답안지를 좀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테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비주, 그다음에 이구환신 헌거 가져와서 새 거 바꿔준다는 이 관련 업종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 교수님, 이 트럼프가 이제 보편 관세 선전포고했는데 뭐 당초 공약 때는 60% 때린다 그러다가 이제 10%를 얹었는데 중국은 일단 뭐 유화 제스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중국은 뭐 이렇게 바로 맞대응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강도가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 좀 세게 때렸어요. 아, 그래요? 중국은 15%를 때렸거든요. 트럼프가 10% 때렸는데 그리고 플러스 2를 더했어요. 그 첫 번째는 광물 자원의 수출 통제를 하나 붙였고 그리고 저는 아주 주목해서 보는 것이 이번에 구글 제재를 하겠다. 구글이 독점법 위반을 이제 제재하겠다는 걸 두 개를 더 붙였어요. 근데 요거는 중국은 이번에 시진핑은 패를 슬쩍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60% 때리겠다 이제 세게 얘기를 했지만 10%밖에 때리지 않았다는 것은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 예. 거고
중국은 밀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게 5%를 더 때린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은 기업을 인질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잡혀 있는 미국의 인질이 이 세 개가 있죠. 일본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가장 친한 친구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생산의 40%, 판매의 37% 중국에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재하면 이제 악소리가 나는데 만약 이걸 제재했는데 트럼프가 가만 내버려 두면 트럼프는 의리 없는 사람 되는 것이고 이제 붙자면 이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가 애플이죠. 시가총액 1등하는 회사의 애플의 생산 제품의 95%가 여전히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제 뭐 소비재를 파는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원산지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걸 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살짝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두 빅2의 이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 정말 우리 샅샅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호균 부장님, 에너지 분야도 또 이게 상당히 좀 편치 않은 것 같아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 트럼프가 특히 이제 뭐 드릴 베이비 드릴 뭐 계속 시추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에너지 확보 또 에너지 시추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양국 끝내. 사실 이제 에너지 패권 전쟁은 AI 패권 전쟁과 함께 양대 패권 전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사나 이제 그 정책을 보더라도 에너지에 대한 헤게모니를 잃지 않겠다는 부분이 명확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중국의 그 앞서는 상황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거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일단은 셰일오일이나 셰일가스, 특히 천연가스를 매개로 이제 주요국들에게 수출을 좀 그 강요하는, 그러니까 수입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이런 이제 그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좀 확보했다가 이 또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적인 헤게모니를 놓칠 수는 없거든요. 특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소형 원전 쪽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또 태양광과 또 풍력이나 이런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도 추후에 좀 그 지원을 통해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 트럼프는 뭐 관세 전쟁 엄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미국이 정당이 바뀌더라도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단계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진심하고 또 실행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지금 뭐 보복관세 무역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전적을 보면 1기 때 이게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어요.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뭐 2020, 21, 22, 23을 보면 대중국의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이에 관세율을 낮춰준 건 아닌데 그 얘기는 효과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과 이제 뭐 그 바로 통화하겠다고 그랬더니 통화를 안 하고 계속 딜레이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협상이 안 된다는 얘기고 100일 안에 방중하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방중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직접적인 충돌은 이제 뭐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럼 어떤 카드로 트럼프의 그 관세 폭탄을 막을 거냐는 건데 거기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지난번 1기 때 중국이 2천억 불을 사주기로 했다가 트럼프가 낙마하는 바람에 1,100억 불 정도만 사주고 900억 불 빼먹었어요. 예. 그래서 그 900억 불 이번에 사주고 그리고 지난번에 안 사줘서 미안하니까 한 2천억 불 더 사줄게 묻고 따블로 가자. 그래서 중국은 작년에 보면은 무역수지 적자가 한 2,900억 불 정도 돼요. 한 2천억 불 사준다고 해도 뭐 미치는 장사는 아니고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에서 또 하나 큰 문제는 재정 적자가 더 크게 될 거예요. 예. 그럴 때 미국 국채를 3년 동안 팔았는데 이걸 다시 사줄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했던 것처럼 그 제재를 낮추게 되면은 미국에 우리가 공장 짓고 투자를 할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한 세 가지 방안을 이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리를 얻고 이제 중국은 이제 명분을 보복 관세를 안 때렸다. 이제 이런 그 신뢰와 명분을 서로 주고받는 바게닝을 그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마 미중은 서로
정상들이 직접 대면하고서 뭐 이제 웃으면서 악수하겠지만 예. 근데 이제 이게 일기 때 보면 중국이 시진핑이 트럼프를 자금성으로 모셔서 자금성을 완전히 다 비우고 황제 대접을 해서 칙사 대접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트위터가 안 됩니다. 그게 구글도 안 되고 접속이. 근데 트럼프가 왔을 때는 그때 그걸 열어줬어요. 이 트럼프가 트위터도 보내고 이랬죠. 근데 효과가 됐냐? 그 뭐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제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그런 이제 아픈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방중했을 때 협상이 구체적으로 가시인 게 보이지 않으면 이거 방중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는 보십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환대한다고 해서 뭐 트럼프가 뭐 방향을 바꾸고 이건 아니고 그야말로 딜을 하는데 우리 이거 할 건데 너희 뭐 해줄 수 있냐 이거를 확실하게 약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김우균 부장님께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에너지 패권 얘기하셨는데 뭐 이제 뭐 AI 패권이니 뭐 무슨 뭐 무역 전쟁이니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달러 패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뭐 달러 패권이 좀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은 여전히 강고하단 말이에요. 위안화 확대를 하려는 중국의 노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차하면은 환율 위안화를 절상하라 이런 압력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이제 그 중국이 굉장히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주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미국에게 약간 뭐 보복성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채를 이제 매도를 하면서 당시에 미국 경제가 약간 휘청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수급상으로.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야기한 또 다른 어떤 자산시장의 변화가 금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앙은행들이 지금 계속 금을 매집하고 있는데 일반 상식에서 금이라는 실물 자산이 저렇게 고공행진을 뭐 테크 종목도 아니고 올라가는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 국채라는 안전자산을 매입해서 포트를 구성하기에는 금리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을 리스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보기가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금이 어떻게 보면 자국 통화가 달러 강세의 상황에서 약해지니까 금을 사면서 방어를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미중 관계가 해소가 되면 이런 좀 왜곡된 패러다임이 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매크로 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보면서 미국은 체스 게임을 하고 중국은 바둑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체스 게임과 바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체스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말마다 어떤 능력도 다르고 왕이 주도해서 상대방 왕을 빠르게 전략적으로 무너뜨리면 끝나는 게임이지만 바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은 지고 있는 것 같더라도 계속 땅을 넓혀가면서 수싸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내는 세력을 넓혀서 그런 부분을 이제 사실 중국이 하고 있고 반대로 체스 게임 미국이 하고 있다 느껴지는데 그러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미국의 어떤 전략이 좀 먹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중국이 조금 유리한 그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어떤 패권 전쟁의 이 AI 패권 전쟁, 에너지 패권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체스라는 건 뭐 패를 다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움직이는 거고 바둑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판에서 하나씩 돌아가는 거니까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전병수 교수님, 뭐 앞서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가 과연 만나느냐, 만난다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 합의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100일 내에 만날지 안 만날지도 관심이지만은 정말 앞으로 이런 갈등이 더 악화될지 아니면 좀 완화될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제 중국도 파국을 원치 않고요. 트럼프도 아무도 파국은 원치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는 뭐 얼굴 붉히기는 하지만 주먹은 서로 내지르지 않는 상황. 아마 그것도 이제 임기 첫 해부터 이제 뭐 주먹을 내질렀다고 그러면 싸움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뭐 중국도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트럼프 역시도 뭐 대외 문제를 저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수가 나빠지면 뭐 대외 정책들이 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뭐 소리가 시끄럽긴 하지만 아마 물밑에서는 오리처럼 이제 발을 막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올지 아니면 그냥 얼어버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미중 관계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업자 출신의 대통령이가 땅을 그렇게 탐을 내요. 가자시고. 네, 그래서 그것은 뭐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미국의 각본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미국이 손만 들면은 바로 이제 스톱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본질은 가자지구나 뭐 그린랜드가 아니고 중국이죠. 중국과의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 지역은 쉽게 풀리는 것이고 잘 안 되면 이제 변방들이 계속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뭐 양국 관계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처한 위치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뭐 좋으나 싫으나 양쪽 틈바구니에서 이쪽도 눈치를 봐야 되고 저쪽도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거 좀 두 분 전문가께 얘기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호균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너무 어려운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AI 경쟁은 본질적으로 이 기술 혁신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고요. 기술력에 받쳐줘야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이고 압도적인 기술이 있어야만 미중의 이런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리가 제 역할을 하고 말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와 함께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쨌든 이제 기업들의 적극적인 M&A 그리고 R&D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경제 구조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테크 서비스 기업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시겠지만 제조업 위주죠.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 파워는 굉장히 강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파워가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 파워 입장에서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K 컨텐츠 쪽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K 컨텐츠야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제조업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강점과 이런 컨텐츠적인 강점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살 길을 좀 모색해야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런 컨텐츠 쪽에 최근 반응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제조업 비해서 약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오픈 AI가 이전에 이렇게 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빅테크가 많지만 스타트업이 뭐 굉장히 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국내도 뭔가 이런 변화의 시기, 기회의 시기 속에서 좀 방법을 찾아야지 않을까. 숙제입니다. 예, 숙제죠. 우리 식음료 업체들이 사실 한류 그 K 컨텐츠 붐을 타고서 뭐 동남아라든지 해외에서 엄청난 실적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좀 뭐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병석 교수님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중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지 아니면 양쪽에서 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될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전쟁의 유탄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지금 뭐 이득보다는 이게 관리를 두 가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관련해서는 무역 수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지금처럼 흑자 나면 이건 이제 맞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관련돼서는 공급망, 자원 공급망 관리 여기에 이제 우리는 뭐 잘 못하게 되면 반도체나 뭐 배터리에 들어간 원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막히게 되는 순간에 우리 기술 산업이 바로 이제 절름발이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로서는 안전 모드가 최고다. 그래서 미국은 무역 수지 관리, 중국은 자원 공급망 관리. 거기에 우리가 지금 뭐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선택을 강요할 때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게 이혼한 부부들도 반드시 또 만나는 이유가 있죠. 예. 서로가 꼭 필요한 게 있으면은 자식이나 문제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반도체가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HBM은 AI에 반드시 필수품이지만 미국도 못 만들고 중국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레버리지를 잘 거냐가 한국이 외교든 이제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약한 외교력을 보완할 수 있는 힘인 것 같고 아까 김 부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 HBM에서 기술력을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하고 요거의 중요성을 이제 양국에 잘 인식시키냐? 이게 우리로서는 뭐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일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 뭐 HBM의 경쟁력은 갖고 있는데 또 하나 어디 책을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쌓는 HBM은 적층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3D 형태로 아예 그냥 한꺼번에 밀집을 해놓으면 훨씬 더 나은 그런 반도체 패키지가 나온다. 이런 걸 어디서 본지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미세화되는 게 1나노 이하로 가게 되면 그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3D로 가거나 또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용화되려면 적어도 뭐 2, 3년에서 뭐 3, 4년 뒤에 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뭐 그까지는 가기는 좀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찾다 보면 정말 길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상황인데 우리 빨리 힘을 모아서 좀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네, 미국 오픈 AI의 챗 GPT, 중국의 딥시크까지 정말 세계가 AI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AI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뭐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선두에 서 있다 그러지만 몇 년째 사실 우리가 눈에 띄고 손에 잡히는 이런 성과를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 뭐 기업만의 문제겠습니까?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비자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막대한 자금이 들고 정부의 지원 그리고 풍부한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눈부시게 성장해온 대한민국의 이 고성장 대한민국의 창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철진한 가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먹거리를 위해 멀리 내다보고 부지런히 뛰는 추격자가 돼야겠습니다. 경제연쟁꾼 저희 준비한 수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